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뭐 기존에 이제 듣고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일단 이 수업의 특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은요, 그 마무리 특강이라고 나와 있다시피, 처음 공부하시는, 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행정법을 공부를 하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험을 보기에 앞서가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지문들을 조금 한번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이 약 200개가 넘는 지문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 지문들은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한 거냐면은 그동안 시험에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지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반복적으로 나왔었던 지문은 다시 말하면은 또 나올 확률이 높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문들만 좀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 200여 개의 지문 정도가 만들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표지를 보시게 되면은 표지에서 제가 이제는 그 일러스트한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제발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만들게 되었고요. 실제로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에서 꽤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60점을 넘자라는 목적을 갖고 배우는 테마라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꽈락은 면하자. 제발 꽈락은 면하자라는 차원에서 좀 만든 테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것만 봐가지고는 60점 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했으면 애초에 제가 강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지막에 딱 한번 와가지고 이것만 보시면은 60점 넘어요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1년 동안 강의 커리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테마는 전혀 아니고 다만 최악으로 최악은 면하자. 꽈락은 면하자. 최소한 행정법 때문에 이 과목을 행정사를 되지 못하는 것은 막자라는 차원에서 만든 테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다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복적으로 출제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 지문들이 눈에 익었었던 지문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전 처음 보는데요 라고 하면은 지금 공부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이시고요. 나 이거 예전에 봤었던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셔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1번부터 다 설명하긴 할 건데 정말 생판 처음부터 이렇게 배운다는 분들을 생각으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주요 골자 위주로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키워드 위주로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한번 최선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는 1번부터 이제 파트 1, 그래서 행정법 통칙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너무나 대중적인 지문인데요. 위법한 행정처분, 그게 키워드죠. 위법한 행정처분에다가만 밑줄 좀 그어주시겠고요. 우리가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행정청이 과거에 했었던 행위를 앞으로도 또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전제가 뭐냐? 예전에 했었던 그 행위가 적법해야 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행정관행이 되었으면은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는다.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행정처분이 예전에 행해지게 되었을 때 이제 앞으로 행정청이 이 행위를 또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자기구속의 원칙인데 위법한 행정처분에는 자기구속의 법리가 형성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2번도 이제는 행정기본법이라는 법에서 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부당결부 금지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등등등이 있는데 특이하게 자기구속의 원칙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행정기본법에 자기구속의 원칙은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번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그 구조를 정확하게 좀 눈에 익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커다란 프레임이 있어요. 그것을 눈에 익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행정청이 등장해요. 행정청. 행정청이 이제 국민한테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합니다. 공적인 견해 표명.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적으로 뭐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 밟아가서 국민한테 뭔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름 아니라 행정청이 이런 말을 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을 신뢰할 수밖에 없겠죠. 믿는다는 뜻인 겁니다. 뭐 동네 뭐 아저씨가 얘기한 것도 아니라 행정청, 그냥 관악구청장 정도 되는 사람이 너한테 음식점 영업허가 내줄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믿는데 신뢰 앞에 수식어 하나가 필요한데요. 어떤 수식어가 필요하냐
하냐?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 보호 가치 있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뭐냐에 대해서 살펴봤더니 이 국민이 잘못한 게 없어야 돼요. 뭔 소리냐? 이 공적 견해 표명을 얻기 위해서 얘가 뭔가 행정청을 속인 게 있다던가 사실을 은폐한 게 있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국민이 뭔가 귀책 사유가 아시겠지만 이제는 뭔가 잘못한 걸 귀책 사유를 하죠. 국민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이 귀책 사유의 종류가 뭔데라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사위. 사위가 아시겠지만 뭐 딸의 남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걸 사위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사실은폐. 다시 말해서 이 공적 견해 표명을 얻기 위해서 국민이 뭔가 사기친 행위가 있다던가 사실은폐가 있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게 없는 상태가 있을 때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발생한 상태에서 국민이 처리행위라고 한 걸 합니다. 처리행위. 처리행위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나한테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준다고 약속을 했어. 그 말을 믿고서 얘가 회사 다니던 거를 그만둔다던가 혹은 관악구에서 괜찮은 상가에 점포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던가 등등등 뭔가 처리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갑자기 행정청이 얼굴 표정 싹 바꿔가지고 미안한데 예전에 있었던 공적 견해 표명 없었던 걸로 하자. 이게 후행행위라고 합니다. 후행행위. 반대되는 후행행위를 하죠. 얘를 후행행위라고 하니까 얘를 선행행위라고도 해요. 선행행위 혹은 선행조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약속을 했었다가 이제 못 내준다고 할 때 국민이 당하고만 있지 말고 너 이거 신뢰하고 있으니까 너 이 공적 견해 표명 신뢰하고 있으니까 이거 지켜내. 라고 주장하는 권리를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은 이런 프레임 속에서 이루어진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한번 그냥 주입시켜 드린 거고요. 그럼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서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문제. 신뢰보호 원칙에서의 공적 견해 표명이 공적 견해 표명인데 얘는 명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명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한테 세금 안 거둘게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묵시적인 것은 묵묵히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세금 안 걷겠다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몇 년에 걸쳐가지고 세금을 안 걷어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신뢰보호 원칙에서의 공적 견해 표명은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시겠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적극적인 언동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명시적인 표현을 적극적인 표현, 언동, 묵시적인 표현을 소극적인 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명시적인 것도 괜찮고 소극적인 것도 괜찮기 때문에 명시적인 언동이 있어야만 한다는 틀린 지문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무슨 만, 항상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이거 행정법이 좋아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항상 무슨 만, 항상 이런 표현 반드시 뭐 이런 유의 언어. 뭔가 딱 요것만 되는 것 같이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행정법이 그렇게 좋아하는 멘트는 아니니까 조금 예민하게 보실 필요는 있다. 뭐 이런 거 그냥 말씀드린다는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의 대상은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에 대상되지가 않는다. 자, 여기 국민은 특정인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청이 특정인한테 이렇게 공적 견해 표명할 수도 있고요. 불특정인한테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법률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법률은 특정인한테 적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들한테 두루두루 적용되기 위한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법도 신뢰보호 원칙이 대상될 수가 있다. 즉 특정인한테만 공적 견해 표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한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특정인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신뢰보호 대상이 있는 특정 개인에 대한 행정작용에 한정되며 법률에 대한 신뢰는 신뢰보호 대상되지 않는다. 틀린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다음 문제.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후 밑줄이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다가만 밑줄 좀 치시겠고요. 위에다가 쓰세요. 공적 견해 표명은 실효된다. 공적 견해 표명은 실효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면은 실효가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뜻인 거예요. 별 말 없어도 자동적으로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이제 관악구청장이 이 국민한테 야, 내가 너 길거리에서 포장마차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지역이 공원구역으로 설정이 되어버립니다. 공원구역으로 설정이 되면은 이 지역에서는 포장마차를 운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예전 약속이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공적 견해 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뭔가 사정이 변경되었다,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하면은 공적 견해 표명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너 포장마차 허가 못 내줄 것 같아 라고 얘기해도 별 문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은 행정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원칙적으로 라는 뜻으로서 이해하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신뢰 행정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다. 약속은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이야기에도 괜찮다더라라고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에다가만 밑줄 좀 같이 그어주시겠고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성문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성문법. 성문법은 문서로 이루어진 법이라고 해서 법조문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법이죠.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모르시는 분들 없겠지만 그냥 한번 읊어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도 생성되거나 제정되거나 혹은 개정, 즉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생성되거나 바뀌게 되었을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가 여기서의 테마거든요. 일단 법률과 명령은 공포가 된 후, 공포가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뜻이거든요. 선포하고 2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공포되었다고 바로 효력이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 법률과 명령의 법조문 내용을 읽어보니까 국민들한테 좀 침익적인 내용이야. 침익적인 내용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는 표현 씁니다. 이런 것들을 침익적인 법 규정이라고 얘기해요. 침익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으면은 국민들한테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30일이 있다가 효력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례와 규칙 같은 경우에는 공포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2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뭐 권리와 의무 제한할 때는요. 그래도 20일이니까 얘는 원툴 하나밖에 없어요. 20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얘와 얘는 20일 때로는 30일 있다 효력이 발생을 하고 얘는 오로지 20일밖에 없구나. 그 정도 뉘앙스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뭐 명령이라고 한다는 건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있으시겠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즉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아니라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가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맞습니까? 다음 문제.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맞죠? 다음 문제.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경우 원래는 공포하고 2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포한 날이 시행일로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거 뭐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자, 10번 왼쪽에다가 쓰세요. 초일불사님의 원칙. 초일불사님의 원칙. 첫날은 산입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제 수업을 안 들으시는 분들 지금 처음 말씀드린데 제가 앞으로 3월 7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이 표현은 뭐 법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하는 숫자 갖다 붙여놓은 거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3월 7일 날 법이 공포가 되었어요. 공포되었으면은 20일 있다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3월 7일부터 첫날이 카운팅 되냐? 그런 게 아니라 3월 8일부터 카운팅 되기 시작합니다. 3월 8일부터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것이 초일불산의 원칙이거든요. 그거 얘기하겠다는 뜻이겠죠.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 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는 않는 거구나라고 한다고 쉬운 내용이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은 뭐냐면은 자, 예컨대 20일 있다가 이때서부터 20일 있다가 3월 28일 치겠습니다. 20일 있다가 이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날이 오늘처럼 주말이에요. 주말이면은 3월 29일 주말이든 만이든 이날 끝나고 이날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휴일 혹은 주말이면은 그날 만료가 되고 다음 날부터 법이 시행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법령 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되면 말일날 기간 만료되고 다음 날부터 법 시행되는 거구나라고 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말일을 바꿔서 이 길이 다음 날을 얘기하고 있는 한자어인데 그렇게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 길이 아니라 이날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날 만료되고 다음 날부터 시행되는 거구나가 정확한 표현이라는 뜻인 겁니다. 되겠죠? 다음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13번이랑 묶어주시겠고요. 자, 왼쪽에다가 쓰세요. 좀 어려운 표현인데 진정소급표, 진정소급표 12번과 13번 묶어주셔서 진정소급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진정소급표는 사실 이제 되게 복잡하거든요. 진정소급표는 이제 되게 복잡한데 그냥 좀 우리가 행정사 시험에서는 막 그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좀 심플한 내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진정소급표는 이제 진정이 우리가 완전한이라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친구끼리 우리가 뭐 친구 얘는 내 진정한 친구야 뭐 이런 표현 쓰거든요. 이게 완전한 내 친구야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 용어인데 진정이 완전한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료된 사건에 소급표가 신법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법이 적용되는 것. 완전히 종료된 사건에 신법이 적용되는 것을 제가 진정소급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자, 볼게요. 3월 7일, 그러니까 아무 일 아닙니다. 3월 7일 날 어떤 사람이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매했는데 그럼 이 당시 법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법이 있었겠죠. 법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영업정지 3개월을 한다고 써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았어요. 오늘자 법을 보니까 나 오늘 영업정지 3개월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나는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이 법이 개정이 되어버립니다.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영업정지 6개월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구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법.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법을 신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악구청장, 즉 행정청이 이제 칼을 빼들 때가 됐죠. 처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처분, 영업정지를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럼 관악구청장은 구법을 존중하냐, 신법을 존중하냐가 여기서의 핵심입니다. 구법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영업정지 3개월을 한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이고요. 신법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영업정지 6개월 한다는 표현이고요. 또 구법을 뭐라고도 얘기하냐? 행위시법.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신법을 지금 5월 7일 처분할 당시의 법은 요 법이거든요. 처분시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과연 구법을 적용하냐? 이 사건에. 신법을 적용하냐? 이 사건에. 그 뜻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이 사건이 진행 중인 사건인지 종료된 사건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 여러분 그냥 이거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사건은 지금 종료된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3월 7일 날 딱 판매를 한 번 하고 걸렸지 이게 막 계속해서 막 지금 한 달 내내 판매하고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종료된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종료된 사건. 종료된 사건은 신법 적용하냐 구법 적용하냐. 신법이 적용하지 않고 구법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정소급표는 종료된 사건은 원칙은 구법을 적용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미 종료된 사건이니까 신법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 이 당시 법을 갖고 뭐라고 하는 게 맞다는 뜻이겠죠.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는 신법을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겠죠. 신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처분시법을 적용한다는 말과도 같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이 신법을 적용하는 데가 여기서의 핵심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법, 신법이 국민한테 유리하게 개정되었을 때. 자,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뜻은요. 지금은 제가 상황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바뀐 게 3개월이 아니라 1개월로 바뀐 겁니다. 이런 것을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신법 적용한 게 낫다는 뜻인 겁니다. 또는 이 바뀐 법이 뭐 별로 국민과 관련이 없을 때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문제 풀어보면서 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번 볼게요.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제재 처분은 위반한 행위가 바로 이 미성년자한테 술 판매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재 처분은 영업정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재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원칙적으로 무슨 법 따른다? 행위 당시의 법령을 따른다. 행위시법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다만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밑줄이요.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 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끊어주시겠고 이게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영업정지 3개월이었지만 지금은 가벼워졌다는 이야기는 1개월이 되었다는 뜻과 똑같은 표현이겠죠. 해당 법령 등을 특별한 규정을 없는 경우는 변경된 법령 등 변경된 법이 신법이겠죠. 신법을 적용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구법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유리하게 법이 바뀌게 되었을 때는 그때는 신법 적용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느껴주시면 된다는 말씀인 거고요. 그다음 13번도 볼게요.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는 제가 아까 신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이 신법 적용된다는 뜻인데 신법 허용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뭐 신법 적용될 여지가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묶어가지고 정리 같이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왼쪽에다가 쓰세요. 부진정 소급표. 자, 부진정 소급표가 일단 부진정이 제가 진정이 완전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진정은 완전하지 않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하지 않은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진행 중인 사건에 신법 적용한다는 뜻인 거예요. 소급표가 신법 적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신법이 적용되는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제가 이 사건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월 7일 날
내가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당시 법을 봤어요. 내가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영업하고 싶어가지고 이 당시 법을 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음식점 허가를 받냐라고 법을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대요.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내가 신청했습니다. 관악구청장님, 저 이번에 음식점 영업 좀 하고 싶으니까 이 동그라미 세모 요건 충족해 왔거든요. 이것 좀 한번 심사해 주세요. 라고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한 달 뒤에 법이 개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동그라미와 세모 요건만 갖추면 됐는데 이제 한 가지가 추가돼가지고 네모 요건이 하나가 추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앞에 있는 법을 우리가 이제는 구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뒤에 있는 법을 우리가 신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이제는 5월 7일 날 관악구청장이 이젠 칼을 빼들 때가 됐습니다. 즉 과연 이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냐 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냐가 여기서의 쟁점이거든요. 일단 구법은 우리가 신청시법이라고 돼요. 신청할 당시의 법.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만약에 허가를 내준다라고 한다면은 허가 내준다는 이야기는 지금 얘는 동그라미 세모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구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허가 내주는 게 맞죠. 구법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허가 내는 게 맞습니다. 허가를 그래서 구법을 적용했다는 뜻이겠죠. 혹은 신청시법을 적용했다는 뜻인 거예요.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야기는 신법을 적용하게 되면은 네모 요건을 못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법을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처분시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처분시법.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이 사건은 구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냐, 신법을 적용한 것이 맞냐가 여기서 해마거든요. 여러분 일단 이런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신청을 하고서 지금 심사 중인 사건이에요. 신청을 해서 내가 과연 허가를 받을지 말지를 심사 중인 사건을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은 그냥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법이 바뀌면 바뀐 대로 신법 적용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신법 적용하니까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이 사건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법을 적용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는 거 그거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진행 중인 사건은 원칙은 신법 즉 처분시법 적용하는 거구나. 그럼 예외가 있어요. 예외로 구법을 적용할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예외는 다행히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출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팔 이유는 없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 중인 사건은 그냥 흐름에 맡기는 거야. 흐름에 맡겨서 바뀌면 바뀐 법에 따라서 처분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시면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4번이죠.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체크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신법에 따라서 체크하시면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2번까지가 이거 그냥 일방적 암기사항이에요. 제가 딱히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는 그냥 우리가 판사가 보기에 이건 공법적 관계인 것 같다라고 하면 공법관계라고 해버리고 이건 사법적 관계인 것 같은데 사법적 관계가 논리가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냥 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가지고 정리하시면 좋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바로 23번 문제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라는 테마가 등장합니다. 사인의 공법행위. 자, 그럼 사인의 공법행위가 뭐냐면은요. 보통 행정법은요. 행정청이 국민한테 먼저
너 군대 가, 너 세금 내 라고 먼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인의 군법행위는 반대로 사인이 여러분들 국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이 먼저 행정청한테 어떠한 의사표시하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를 하는 거죠. 이것을 사인의 공법행위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신청이랑 신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그냥 한번 설명 오셨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신청과 신고의 개념을 구별하라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심지어 공무원 시험에서조차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전혀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신청은 일반적으로 의무가 아니에요. 신고는 의무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출생신고, 뭐 여기서도 이제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며칠 이내에는 행정청한테 출생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안 하게 되면은 과태료 받게 돼요. 그래서 신고는 대부분이 의무인 경우들이 많아요. 반면에 신청은 의무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음식점 영업허가 신청. 저는 음식점을 영업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때문에 내가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얘는 의무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뭐 시험에서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자 신청에 대한 이야기만 살짝 한번 해볼게요. 신청은 국민이 이 사람한테 행정청한테 신청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신청권이 있어야 한대요.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채권이 있어야지 돈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얘가 얘한테 뭔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권이 있으면은 우리가 항상 권리와 의무는 바늘과 실처럼 같이 따라다닐 때가 많거든요. 신청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행정청한테 뭐가 있다는 뜻이냐? 최소한 답변은 해줄 의무는 있다는 뜻인 거예요. 답변해줄 의무. 답변 의무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답변 의무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럼 여러분 이거 제가 약간만 살짝 틀어가지고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랑 B가 있어요. A가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B는 채무자입니다. 돈을 갚아야 될 권리와 의무. 그럼 이 신청권은 이 채권자는 B한테 뭐를 할 수가 있냐?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혹은 요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으면 최소한 B는 뭐는 해야 되냐? 답변을 해줄 의무는 있습니다. 내가 야, 너 오늘 변제일이니까 돈 갚아라고 얘기했는데 얘가 묵묵부답하면 절대 안 되고 최소한 뭐라도 답변을 해줘야 돼요. 답변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답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답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는 걸 부작위라고 얘기하죠. 부작위가 하면은 A는 뭐 할 수 있냐?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성돼 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얘가 채권자, 얘는 C는 B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얘는 채권자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느 날 얘한테 야, 돈 갚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보니까 어이가 없지. 니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갚아야 되는 거야. 맞습니까? 답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작위 하더라도 C는 소송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리면 C 권리가 있어야 상대방은 답변 의무가 있는 거구나. 그거 말씀드리고 싶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럼 얘가 부작위를 해. 그럼 뭐를 하냐? 당연히 얘는 원고적 격이 인정됩니다.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돼 버리게 돼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A가 B한테 돈을 갚으라고 해서 부작위를 한 거는 아닌데 거부, 나 안 갚을래. 내가 왜 갚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얘는 소송 제기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얘가 얘한테 신청했는데 거부했어. 소송 제기할 원고적 격이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신청권이 있으면 상대방은 답변 의무가 생성이 되고 부작위했을 때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 격이 인정되며 또 거부했을 때도 소송 제기할 원고적 격이 인정되는 거구나 라고 이게 연결된다는 테마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신청권은 어떻게 도출이 되냐?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법을 읽어보니까 국민은 행정청한테 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써 있다던가 또는 조리, 여러분 조리를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을 법학에서는 조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국민은 신청권이 도출된다. 법에서 써 있지는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 국민은 신청권이 도출된다더라 라고 하게 되면은 행정청은 답변 의무가 생성되고 부작위가 있거나 거부가 있으면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성되는 거구나라고 느끼시면 됩니다. 결국 이 신청권이 이런 데서 도출되고 한다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거 신청은 그냥 요 정도 느낌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여기서 신고가 중요하죠. 신고. 신고가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완결적 신고, 하나는 행위요건적 신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자기완결적 신고를 자체완성적 신고라고 이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얘를 우리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 요하지 않는 신고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행위요건적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표현을 써요. 그럼 이제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완결적 신고 혹은 자체완성적 신고 같은 경우에는요. A라는 국민이 행정청한테 신고를 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결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전제가 적법한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최소한 법은 지켜가면서 신고해야 됩니다. 이러면은 끝난 거야. 끝났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 신고를 받아주는 행위를 수리라고 하거든요. 수리를 하던 수리를 거부하든 A한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미 완결됐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이죠. 대표적으로 출생신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당구장업신고? 당구장업신고도 여기에 해당하고 뭐 출생신고도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는 적법한 신고서만 행정청한테 제출하면 끝났기 때문에 행정청이 이 신고를 수리를 하든 받아주든 억셉트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지 간에 나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수리와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처분은 우리 여러분들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줄 때 처분이라고 하는데 처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바로 문제 풀면서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23번입니다.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눌 수가 있다. 많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문제 보시면 되시겠죠. 행정청은 필요한 구비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에다가만 밑줄 좀 같이 그어 주겠고요. 위에다가 쓰세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함. 자, 이 형식은 그러니까 외모를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글자인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를 써요. 신고서 보면은 뭐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뭐 주소도 들어가 있고요, 뭐 핸드폰 번호도 들어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재 사항들이 있거든요. 여기 기재 사항에 근데 뭐 이재준이라고 써 있고, 주소도 뭐 어디에 써 있고, 근데 번호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행정청이 보이는 반응을 나 신고서를 안 받아줄래라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해와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되면은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는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 그렇게 됐죠. 너 지금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 적어와라고 얘기하지 신고서를 버려버리진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가시면 되겠고요. 25번 첫 번째 밑줄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당구장업 영업신고. 당구장업 영업신고에다 체크하시면 있죠. 위에다가 자기완결적 신고. 저는 이제 자완신이라고 부르는데 자완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부분인데 자완신의는 아시겠지만 행정청한테 신고하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그 신고에 대해 수리를 거부하였음에도
영업을 하면은 무신고 영업이 된다. 틀린 표현이죠.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청한테 적법하게 도달만 시키면 끝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리를 거부해도 나는 할 거 다 한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무신고 영업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6번도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이건 그냥 암기하겠습니다. 자, 제가 자기완결적 신고에서 수리와 수리 거부는 처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처분이 아닌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처분인 경우가 있어요. 수리 거부가 처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는데 중요하지 않고 시험 볼 때 중요하지 않고 암기합시다. 뭐가 그런 건데요? 건축신고, 반려행위, 반려가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반려라는 뜻이 국어적으로 내 반려자 하면 동반자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반려행위 하게 되면은 거부한다는 표현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건 뉘앙스 따라서 보시면 되고요. 착공신고, 죄송합니다. 착공신고, 반려행위. 이 반려행위가 수리 거부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 건축신고와 착공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반려행위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하고 있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라고만 암기하세요.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와서 이유 중요한 게 아니라 암기해서 문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건축법에 따른 밑줄, 착공신고에다가만 밑줄 같이 그어주시겠고요. 위에다가 건축신고도 같이 적어주시면 공부 진짜 잘하시는 분이죠. 반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 그 멘트가 중요한 거예요. 중간 말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 대상,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27번도 보게 돼요. 27번. 너무 중요한데. 이게 행위요건적 신고를 대표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대표하는 되게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A, B. A가 영업을 하던 사람인데 B한테 양도를 해주게 된 거죠.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얘를 양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법상 계약이 체결됐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법상 계약이 체결되었다. 뭐 계약서 같은 거 다 쓰고서 자기들끼리 영업을 넘겼겠죠. 근데 관악구청장은 A한테 음식점 허가를 내준 적은 있지만 B한테 음식점 허가를 내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A가 허가받은 권리까지 B한테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A는 관악구청장은 A한테는 음식점 영업 허가를 내준 기억은 있는데 B한테는 허가를 내준 적은 없으니까 이 허가받은 권리까지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권리가 넘어오게 되는 것이냐면 이 양수인이 관악구청장 찾아가는 거죠. 관악구청장이 행정청이라고 한다는 건 뭐 알고 있으시겠죠? 찾아가서 저기 제가요 A한테 영업을 양도받았거든요. 저도 이 A가 허가받은 권리 넘겨받고 싶어요. 라고 지위승계 신고라고 합니다. 지위를 넘겨받았다. 승계가 넘겨받았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지위승계 신고가 행위요건적 신고,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라는 뜻인 겁니다. 이 신고만 했다고 해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 억셉트 받아줘야지만 이게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좋아. 너 내가 받아줄게 라고 수리라는 의사표현을 하면은 이제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구나라고 하니까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무효예요. 사법상 계약 자체가 무효였었던 겁니다. 무효면은 수리도 무효가 됩니다. 이게 무효면은 이 행위가 무효면은 얘도 무효가 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행정행위라고 한다는 거 알겠죠? 행정행위.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이거 무효인 거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사업 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에 대한 허가관청이 행정청이겠죠. 수리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물 구함의 필요가 없고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더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행정작용법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자, 이제 행정작용법은 이제 뭐를 배우시는 테마냐면은 행정부가 국민한테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테마가 존재하죠. 테마가 존재를 합니다. 행정입법은 행정부가 만드는 법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자, 명령도 행정부가 만드는 법, 중앙정부가 만드는 법이고요. 조례도 중앙정부가 만드는 법이고요. 지방정부 만드는 법, 얘는 규칙도 지방정부가 만드는 법입니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행정부가 만드는 법, 행정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명령이 그냥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를 한다는 거,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명령이 또 이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법규명령, 하나는 행정명령이라고 부르는데 행정명령이라는 표현보다 행정규칙이라는 표현을 훨씬 많이 쓰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똑같이 중앙정부가 만드는 법인데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법규명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합니다. 대외적 구속력. 이게 뭔 소리냐면은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뜻인 거예요. 행정부가 만들었지만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밖에도 구속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반면 행정규칙은 얘는 행정부가 만들어서 국민한테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 있는 공무원한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예컨대 승진규정이라고 한다던가 복장규정이라고 한다던가 너네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마라 이런 것들을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내적 구속력이 있다. 이거는 국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한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애초에 성격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법규명령은 누가 만드냐가 여기서 핵심인데요. 대통령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 부의 장관들이 만들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만들면은 대통령령, 총리가 만들면은 총리령, 장관은 부령이라고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럼 근데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라고 하는데 실제 법의 이름에서는 대통령령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법, 시행령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얘네들은 무슨 법, 시행규칙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너무나 쉬우니까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우리 이제 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즉 시행령, 시행규칙이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냐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겠다는 뜻인 건데요. 첫 번째, 위임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위임명령, 위임이 법률에서 위임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임명령은 법률에서 이걸 만들라고 규정이 있어요. 이런 것 좀 만들어봐 라고 행정부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만드는 법규명령을 위임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집행명령은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에서 이걸 만들라고 하는 집행명령을 만들라고 하는 위임이 없어도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임명령은 반드시 법률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정해봐 라고 위임을 해서 만들어진 법규명령을 위임명령. 얘는 위임받지 않고 만들어질 수 있는 법규명령을 집행명령이라고 하는 거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위임명령은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큼은 새로운 내용을 막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위임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큼은 새로운 걸 정해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집행명령은 애초에 위임받은 게 없으니까 새로운 것들을 정하면 안 돼요. 기존에 있는 것들만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뉘앙스로 조금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상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법령의 밑줄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명령으로
새로운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새로운 국민 의무 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다. 이건 위임 명령이 정할 수 있는 거지 새로운 것들은 집행명령은 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뜻이겠죠. 그다음에 29번은 뭐냐?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한 사항을 불령해서 변경하여, 불령해서 변경했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내용을 막 자기들끼리 정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위임이 없음에도.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내용을 정하면은 이 위임 명령은 법규 명령에서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위임 명령인데 위임이 없이 위임 명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얘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냥 행정규칙 정도로 이해하는 거구나. 그래서 보시면은 그 불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 행정규칙 얘기하는 거죠. 행정규칙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더라라고 합니다. 위임 명령이 위임을 받아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위임 없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대외적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더라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만 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다 알고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3월 7일 날 위임 명령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 7일에 위임 명령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위임이 없어요. 법률에서 이걸 만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죠. 아까 봤다시피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4월 7일 날 갑자기 위임의 근거가 생겼어요. 법률에서 이거 만들라고 하는 위임의 근거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하냐? 4월 7일부터 이 위임 명령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지 3월 7일 우리가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서부터 4월 7일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는 거구나. 그때부터라고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상위 법령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법 개정으로 밑줄이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맨날 시험에서 그때부터라는 말을 소급하여라는 말로 바꿔가지고 출제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때부터라는 중심만 잘 알고 있으시면 돼요.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 명령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자, 우리 헌법에 여기까지만 하고서 조금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법에 법규 명령의 유형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대통령령도 있고요. 총리령도 있고요. 부령도 있고요.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헌법에 나와 있는 법규 명령을 이거를 열거적으로 이해할지 예시적으로 이해할지가 여기서 핵심이에요. 열거적으로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법규 명령을 이해하겠다는 뜻이고요. 예시적으로 이해한다는 이야기는 샘플만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전부가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법률, 감사원법이라고 하는 감사원법은 우리가 법률이라고 얘기하죠. 국회의원이 만든 법률이라고 합니다. 감사원법이라는 법에서 감사원 규칙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거 하나가 있어요. 감사원 규칙이 법규 명령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거든요. 자, 이 헌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열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는 헌법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법규 명령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시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건 샘플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얘도 법규 명령 될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얘는 예시적에 불과한 거니까 얘도 법규 명령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예요.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31번.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임입법 형식은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다가 정답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말장난 치는 겁니다. 32번. 감사원 규칙은 총리령, 부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그게 틀린 거예요.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 없지만 법규 명령으로 간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말장난 치는 거겠죠. 그다음에 33번과 34번은 묶어주세요. 자, 아까 제가 우리 위임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법률에서 이런 걸 만들어 봐라고 위임을 받아야지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위임에서 이거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지 만들 수 있어요. 개별적 구체적. 그러니까 이 위임 명령은 만들어질 때 너는 딱 이것만 만들어줘 봐라고 위임을 받아야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거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조례와 정관은 이것도 법률에서 때로는 위임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있는데 얘는 개별적 구체적 위임 받을 필요 없고 포괄 위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개별적 구체적 위임을 받아서 이것만 딱 만들어 봐라고 특정된 것만 만들 수 있게끔 하는데 조례와 정관은 법률에서 니네가 그냥 알아서 만들어 봐라고 조례와 규칙에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봐라고 해서 포괄적 위임이 허용이 된다는 거. 그런 특성을 갖고 있으면 바로 문제 같이 풀어보시면 될 줄 알거든요. 33번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만 할 수가 있으며 포괄 위임은 허용되는 틀린 지문인 거구나. 다음 문제.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 정관에다가만 비추시면 되겠죠.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 하는 거구나라고 얘기하죠. 그 정도 느낌만 살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